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17회 경암 바이오 유스 캠프 좌장을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유경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전학 분야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네 분의 교수님들의 멋진 강연을 아주 잘 들었는데요. 네 분의 멋진 강연이 오늘 수강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한 가지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최무림 교수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아쉽게도 오늘 라이브 Q&A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대신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무림 교수님께서 직접 댓글을 남겨주실 예정이오니 많은 질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Q&A 시간에 앞서서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신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와 상동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주신 유니스트의 권태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권태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포 역분화, DNA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나의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서울시립대의 이동성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이동성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정밀 의료의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서울대학교의 황대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생명과학부 황대희입니다. 마지막으로 DNA에 새겨진 우리의 건강정보 읽어내기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주신 서울대학교 최무림 교수님이십니다. 혹시 최무림 교수님 계시면 댓글창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들께서 강연을 하고 계신 중에도 많은 학생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고 또 이미 저희가 이전에 사전 질문도 받았었는데요. 현재 댓글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교수님들께서 해주시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질문들이 채택될지 매우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Q&A에는 사전에 질문을 보내주신 것과 현재 댓글창에 올라오고 있는 질문들 중에서 교수님들께 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니스트의 권태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인고등학교 선승현 학생이 보내주셨는데요. 유전체의 크기 차이가 유전자 조작이나 삽입에 대해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권태준 교수님. 네, 좋은 질문이고요. 유전자 삽입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사이트 한 곳이나 여러 곳에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이트가 유전체가 크던 작던 그거에 상관없이 보통 들어가는 경우고요. 유전체에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아프리카 발톱개구리가 4배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유전자가 보통 2카피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카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을 때 그 유전자가 없을 때 어떤 현상을 보고 싶은지 그런 거를 연구하려면 그 세 개가 다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다 편집을 해서 걔네들을 다 없앤 다음에 기능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편집을 할 때는 어떤 유전체 크기보다는 거기에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가 얼만큼 많이 복제되어 있는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이동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교수님께는 금호고등학교의 전수환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우리의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C라고 하죠. 그 iPSC를 연구를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필요한 장기라든지 필요한 조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흔히 시도되어 왔던 방법들이 장기 이식이나 이런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흔히 얘기하는 면역 반응 이런 게 생기면서 거부 반응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았었죠. 그런데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본인 세포를 이용을 해서 그 필요로 하는 장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직접 본인 세포에서 시작이 된 것들을 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부 반응이 더 적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유전학 분야에서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 목소리는 정말 배우보다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황대희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빅데이터란 기술이 의료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황대희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저는 그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다 이런 뜻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질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진단을 하거나 예방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관련된 이 모든 정보를 모아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란 질환 관련성이 있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양과 종류가 다 중요한데 그 빅데이터의 종류에는 뭐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질환이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거에 차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족력 뭐 할머니가 암이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내가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니까요. 그 다음엔 임상 정보인데요. 예를 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뭐 그 다음에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질환, 대사 질환이나 이런 거에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보, 그 다음에 투약,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요약을 처방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약한 약을 처방을 받았을 때 신장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약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2000년도부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분자 데이터들이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던 뭐 유전자 변이라든지 mRNA의 양이라든지 또는 단백질의 양 또는 대사물질의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을 인디케이션하는 지표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빅데이터는 질환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환을 이해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은 뒤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이 마구 올라오고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권태준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성고등학교의 김혜강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유전체와 유전자 수는 개체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전체와 유전자 수는 개체의 어떤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의도한 것을 정확하게 좀 잘 짚은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는 마치 작은 생물은 유전체가 작고 큰 생물은 유전체가 큰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상관성이 없습니다. 상관성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체수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프리카 발톱개구리하고 서양 발톱개구리를 기억하실 텐데요. 2배체인 서양 발톱개구리 같은 경우에 크기가 작고 4배체인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크기가 커서 걔네들이 크기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발톱개구리 종류가 좀 되게 재밌는 게 배체수가 훨씬 더 많은 종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그래서 뭐 8배체에서 염색체가 70개가 넘어가는 그런 개체들도 있고요. 근데 걔네들의 크기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징적인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게 되게 단편적인 것이고 지금 이 질문을 한 학생처럼 어떻게 유전체의 크기나 그 안에 있는 유전자의 수하고 어떤 개체를 딱 연결해서 개체가 많으면 어떻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유전체가 크기가 조정되고 그 안에 있는 유전자의 숫자가 바뀌어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진화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일어나면서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한 규칙,
그러니까 유전체가 크면 어떻고 유전체가 작으면 어떻다라는 규칙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모르는 비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체들의 정보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좀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으로는 다시 이동성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유전학 분야에서 이번에 강연을 해주셨던 내용을 보면은 유전학뿐만 아니라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DNA의 변이 없이도 표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경기과학고등학교 선다연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이 바로 그 후성 유전학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획득 형질이 유전될 수 있음을 후성 유전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후성 유전학 분야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DNA가 이제 유전 물질이죠. DNA에서 염기 서열이 어떤 식으로 표현 형질이 나타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후성 유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염기 서열이 변화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의 다른 화학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거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주신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를 들면 아일랜드에 전에 감자잎 마른병이 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감자잎 마른병 때문에 사람들이 영양 결핍 이런 질환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재밌었던 건 재밌다고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신기했던 거는 그 후대에 가서도 그 감자잎 마른병 그 후대에 가서도 영양 결핍에 의한 그런 질환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후성 유전에 의해서 생긴 변화들이 후대에 전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획득 형질들이, 획득 형질이라고 얘기는 하긴 그렇지만 후성 유전적인 변화들이 후대에 전해지더라, 이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서울대학교의 황대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환자의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새로운 환자들에 대해서도 현재 확보한 모든 오믹스 데이터를 생산해야만 그 치료 방법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전 질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빅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그런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질병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오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딥러닝 같은 분석을 해서 그 환자들의 그룹을 나누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환자랑 가장 가까운 환자 그룹들을 찾아서 그 그룹에서 치료 효과가 좋았던 그런 치료 방법을 이 새로운 환자에다가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새로운 환자에 대해서도 딥러닝에 들어갔던 모든 빅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하는 동안에 이 질환 연관성에 대한 각 데이터 타입의 이 중요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믹스 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혈액 단백질의 양이 가장 이 대사 질환을 이해하는데, 당뇨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이제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딥러닝이 이제 신경회로망이니까요. 거기 이제 중요도에 해당하는 웨이시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중요한 이제 이 오믹스 그 종류 또는 단백질의 종류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런 것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개만 재서 다시 그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재서 그걸로 딥러닝을 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나면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으니 가장 중요한 단백질들만 뽑아서 또는 mRNA들만 뽑아서 이제 그 환자의 치료 방법을 이제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벤츄얼리는. 네. 그래서 다시 또 텀이 돌아왔습니다. 권태주 교수님. 학생들이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교수님들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막 힘들지는 않죠, 교수님? 네. 이게 돌아가는 게 적응이 안 되네 이게.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권태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대신고등학교의 이지원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재생 능력이 나타나는 생물들은 서로 공통적인 유전체를 갖고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좀 어디선가 멈출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아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지원 학생 말고 비슷한 질문 학생들이 여럿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골랐는데요. 재생 능력이 나타나는 생물들은 공통적인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건가? 사실 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능력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쳤을 때 그게 바로바로 재생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아야겠지만 아픈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 재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이라는 것을 이제 오랫동안 관찰하신 분이 이제 쓴 그 리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생을 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제 부분적인 재생이 있고요. 하나는 전체적인 재생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다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스템셀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아예 처음부터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재생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생의 제일 대표적인 생물이 플라나리아.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런 것들 많이 보셨겠지만 머리를 잘라도 머리가 2개가 되고 몸을 5개를 잘라도 5마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생물이 있는데 이런 생물들 같은 경우에 거의 온몸이 다 줄기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재생 능력이 뛰어나죠. 반면에 온몸이 그 줄기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분화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뷰에서는 그 주장을 하는 게 그런 전체적인 그 재생을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분화되는 기능이 약간 좀 억제가 되어야 하고 인간이나 뭐 척추동물이나 고등동물 같은 경우에는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분화 과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재생 능력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어떤 개구리나 뭐 도룡뇽 같은 경우에는 재생 능력이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팔, 다리, 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생 능력이 계속 유지됐다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얻어진 재생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능력들은 어떤 그 적이 왔을 때 다리나 꼬리를 잘라주고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습득하다 보니까 그런 게 획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재생에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재밌는 기술인 게 도룡뇽이나 발톱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랑 유전차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뭐 그 70% 80% 이상의 유전자가 인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유전자는 그대로 있는데 기능이 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유전자들을 다시 뭔가 발현을 시켜서 그런 재생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유전자 수준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유전자의 조절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 올챙이에서도 꼬리가 재생되는 과정이 어떤 특정 시기를 지나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분화가 돼서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유전체에 있는 유전자의 그 종류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지만 그게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따라서 재생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태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에서는 항상 재미있는 생물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도룡뇽도 나오고 발톱개구리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최무린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댓글창에 열심히 답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무린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댓글창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창에서는 개성고등학교의 노지는 학생이 질문한 그
질문한 질문에 최무림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최무림 교수님 강연 내용에 관심이 있었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동성 교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학고등학교 신지원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성체 줄기세포를 역분화하면 특정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더 기술이 발전돼서 성체 줄기세포가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주현 학생 굉장히 뭐 줄기세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성체 줄기세포라는 게 있죠. 또 저희가 뭐 흔히 얘기를 하는 줄기세포는 이제 배아 줄기세포고요. 배아 줄기세포는 모든 조직, 모든 장기들로 다 분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배아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뭐 체세포들, 뭐 그냥 이미 분화가 다 끝난 조직 안에서도 줄기세포가 발견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들이 실제 그 조직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조직 안에 필요한 세포들로 분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성체줄기세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체줄기세포들이 모든 세포들로 분화가 가능하게 되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화능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존재를 하고 있는 조직 안에 있는 그 세포들로만 그 분화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 이런 거 iPSCell 만들 때는 완전히 모든 세포들로 분화가 가능한 그런 그 만능 세포를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고요. 그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세포를 시작을 하는 거는 체세포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미 분화가 다 끝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체줄기 세포를 또 역분화를 시키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완전히 모든 세포들로 분화가 가능한 만능 줄기 세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황대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성고등학교의 김혜강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미량의 혈액을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빅데이터를 통해 질병 등 진단을 내리는 에디슨 기계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서 미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10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사실은 다 사기였던 엘리자베스 홈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제가 뭐 사기보다는 이 질문을 선택했던 이유는 혈액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선택했는데요. 즉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있는 모든 장기로부터 단백질이든 모든 분비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혈액에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액의 한 방울 가지고 모든 질병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이라는 것이 이 어떤 특정 장기의 암이라든지 이 질환을 인디케이션하는 게 있어야 또는 그게 양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기로 그 양의 변화를 질환이 생겼을 때 그 양이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를 우리가 디텍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질환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혈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장밋빛 이 빅데이터가 오믹스가 장밋빛 이렇게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한계가 있고 아까 그 능주고등학교인가요? 김윤준인가 그 학생이 질문했었던 게 그 빅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 어떤 허들이 있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이랬는데 결국은 빅데이터는 어려운 점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환자들이 질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 있고 그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으로 그러니까 각 환자마다 맞춤형 치료법이나 진단, 예방을 예측하는 시도는 아직까지는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걸 딥러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이제 진행 중이지 아직까지 시도가 그렇게 돼서 성공을 거둔 경우는 몇몇 이 한정된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잘 모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권태준 교수님께 질문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도고등학교의 이승찬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4배체의 유전체를 가지는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생식세포의 분열이 어떻게 되나요? 각 부모에게서 2배체씩을 가져오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고, 또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의 모든 체세포는 4배체의 유전체를 가지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동물들도 4배체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되게 질문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도 교수님. 많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배체수가 늘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 핵심적으로 짚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체수가 늘어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세포 분열을 할 때 원래 한 카피에 한 세트를 가지고 있는 유전체를 한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확하게 2배가 된 다음에 그 딸 세포로 딱 한 카피씩 전달이 돼야 되는데, 배체수가 많아지면은 결국 거기에서 혼돈이 있을 수 있고, 한 유전체가 크로모좀 1번은 2개가 이쪽으로 가고 크로모좀 2번은 2개가 저쪽으로 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사실 플로이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답변 먼저 드리면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에 있는 배체수, 그 4배체에 있는 크로모점은 사실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로모점이 그 4배체로 있다고 하지만 그게 서로 다른 크로모점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랑 거의 무방하고요. 그리고 배체수, 그 체세포, 그래서 모든 체세포는 4배체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모든 다른 동물도 4배체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가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동물에서 이 배체수가 많은 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배체수가 늘어나거나 배체수가 달라지는 경우를 가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막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염색체들이 막 뒤섞이면서 이런 배체수가 다양한 암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는 동물에서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발톱개구리 같은 경우에 4배체를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좀 특이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식물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배체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배체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식물 쪽의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동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고등학교 김남주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메틸레이션으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서 줄기세포의 생장을 억제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김남주 학생이 뭐 질문해 주신 게 오늘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에서 굉장히 뭐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메틸레이션을 조절을 해서 뭐 줄기세포를 왜 생정을 막을 수 있냐? 뭐 반대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메틸레이션을 조절을 해서 특정 세포들 iPS 셀로 체세포를 쉽게 바꿀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메틸레이션을 조절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 메틸레이션을 조절을 하는 기술은 아직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뭐 저를 포함을 해서 그런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어느 정도 그런 시도들이 있긴 있는데요. 뭐 최근에 뭐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뭐 크리스퍼 뭐 이런 것들 사용을 해가지고 타겟 지역에 메틸레이션을 조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100% 저희가 원하는 그런 메틸레이션을 조절을 하는 기술은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세포들을 좀 더 그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제 연구 결과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황대희 교수님께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성고등학교 노진은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RNA나 단백질 분석이 치료제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질병이 걸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 위에 있는 조직에서 위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이제 그 mRNA나 특정 유전자의 mRNA나 단백질들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뭐 유전자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치료제를 개발할 때 그 어떤 약물을 쳤을 때 해당 위의 상피세포에 이제 약물을 쳤을 때 질환에서 올라간 거를 다시 내릴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는 커넥티비티 맵이다 뭐 이래갖고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즉 약물을 쳤을 때 질병에서 올라가는 거를 내리고 질병이 걸렸을 때 내려가는 거를 올릴 수 있는 그 질병과 이 약물의 효과가 이게 반대로 인버전이나 엔타이 코릴레이션 되는 그러한 약물을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주셨고 또 교수님들께서 아주 정확하게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러서 각 세 분의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권태준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여자고등학교 문예림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개구리 이외에 다른 동물로 실험을 한다고 할 때 실험 결과를 확실히 도출해낼 수 있는 동물은 뭐가 있고 왜 그 동물을 쓰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델 동물 말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핵심적인 질문은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어떤 실험을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실험 동물은 기본적으로 키우기 쉽고 세대를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세대의 자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거 이외에도 실험 목적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있는지 그게 지금 되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예로 노화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노화는 실험적으로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이 늙을 때까지 봐야 되니까요. 최근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물고기 중에 킬리피쉬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에 있는 수명이 6개월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안에 그 동물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를 다 볼 수 있어서 노화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좋은 모델로 사람들이 그 연구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실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실험에 맞는 그 조건, 그 환경,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동물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게 아까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어떤 실험을 하는지에 따라 어떤 모델을 정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성 교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천 성남여자고등학교의 조미진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사람의 경우 생활 양식이나 주변 환경 요인이 달라지면 후성 유전체 구성 요소의 조성도 변하나요? 변한다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 뭐 굉장히 재밌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 초반에 제가 그 뭐 아일랜드 감자 입마름병 얘기를 했었죠. 그 답변으로 뭐 어느 정도 뭐 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감자 입마름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어떤 영양결핍 그런 질환들을 앓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후대들한테도 그 영향이 가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여러 뭐 학생분들 뭐 우리들이 지금 살면서 그 지금 뭐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후대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유전 질환 그 유전 형질들이 전달이 될 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항상 신경 쓰면서 건강하게 조심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황대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고등학교 이예일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빅데이터의 장점들을 알려주셨는데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단점들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빅데이터가 이제 정밀으로 이렇게 시스템, 딥러닝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이제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되면 의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분 앞에 앉으면 어떤 치료를 해라라고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예측한 치료 방법이 깜빡깜빡 컴퓨터에 걸을 텐데요. 그거를 이제 그 의사분이 보고 이 방법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걸 판단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밀의료 지원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게 이 빅데이터 딥러닝 모델이 생기면 우리 이 병원에서 이제 일상이 변화하는 추세가 될 텐데요. 그때 이 빅데이터의 단점은 역시나 이제 부정확도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파고의 케이스를 보셨겠지만 결국은 충분한 데이터가 얻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환자든지 정확도가 높은 치료 방법을 제공을 하려면 그 환자랑 비슷했던 여러 환자들의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1kg인데 간호사가 잘못 넣었고 16kg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귀찮아가지고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싱 밸류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작년 데이터, 올해 데이터 이렇게 쭉 구축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병원에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는 왔다가 작년에는 귀찮아갖고 동네 병원 가서 약을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데이터들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줄여야 이제 그 부정확한 이 예측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니까요. 제가 짧게 답변 드리면 하나 더 들어온 질문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주도해서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의료 지원 시스템 개발을 하려고 많은 데이터들이 오믹스 데이터 포함해서 이제 국가 센트럴 DB에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 관련돼서는 전부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그 개인을 식별하는 아이디였는데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만 주민등록번호와 그 개인을 식별하는 새로운 아이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센트럴 DB는 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개인을 식별하는 아이디로만 해서 어떤 환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또 채팅창에서 굉장히 열심히 답변을 해주신 최무림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유전학 분야의 라이브 Q&A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들이 잘 해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나라 생명과학 분야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연을 수강해 주신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서 멋진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15분 뒤에는 바이러스와 면역 분야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이 강연 이후에도 라이브 Q&A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회 경암 바이오 유스 캠프의 유전학 분야 라이브 Q&A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